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개수로름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수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수문이에요. 수문. 우리 수문 보시면은 수문은 물에 잠긴 서브멀지드 흐름의 유량은 밑에 있는 서브멀지드 흐름의 유량은 자유 구출되는 유량 공식에 수정된 유량 개수를 적용해 산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보시면 항상 1번 단면, 2번 단면, 그죠? 1번 단면의 경우는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상류일 경우가 많아요. 상류를 뭐라 그랬어요? 프라우드 넘버가 1보다 적고 반성력이 중력보다 작은 흐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이 압력에 의해서 이쪽으로 나갔을 때 유속이 빨라지겠죠. 유속이 빨라지면 여기 뒤후면에는 하이드롤릭 점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후단은 안정된 흐름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단면, 2번 단면, 3번 단면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파샬플룸 형태부터 좀 먼저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샬플룸 물이 들어가요.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이거 밑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위에서 본 그림이에요. 밑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목이 줄어들어. 여기 HB는 목 부분에서의 수위. 여기는 바로 상류부에서 여기 바로 딱 접했을 때 그때의 수위를 HA 지점을 잘 보세요. 여기에요. 단면 축소될 때 여기. 자, 이걸 우리는 D라고 하고 우리 P라고 해요. 자, 우리 이 사이를 W라고 해요. W는 가장 작은 것. 이게 목단면, 목단면에서의 직경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을 HA, HB라고. 이 목단면에서의 그 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심. 그죠? 요거는 옆에서 보니까 측면도 좀 잘렸는데 측면도. 요거는 평면도라고 얘기를 이제 보죠. 자, 이때 보면 아까 보시면은 HA가 아까 어디였어요? 우리 막 줄어들 때 한 요즘에 있던 HA, HB가 0.6보다 크면은 W는 0.25, 0.50, 0.7일 때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 HA가 HB보다 0.7일 때. 근데 이거 왜 단위가 없습니까? 당연히 단위가 없죠. 길이로 나누는 건데. 길이분의 길이 하니까 무차원수가 되는 거죠. 자, HB는 목 부분의 수위 얘기하는 거죠. HA, 그죠? 그때 수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수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잘 나와있다. 점선 부분에 쫙, 점선 부분 여기까지 수위, 여기까지 수위를 HA. 그러니까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 평면도, 여기 측면도, 그때의 수위, 여기 구멍을 뚫었을 때 이렇게 수위, 여기 구멍을 뚫었을 때 여기의 수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마세요. 대신에 잠수로 인해서 유량이 감소될 때는 보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봅시다. 자, 파샬플룸의 크기에 이제 보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보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뭔가 곱해요. 내가 나타낸 Q 값에 대해서 뭔가를 곱해줘야 돼요. 근데 보면 1.0을 곱하면 곱하나 마나니까 자, 커지면 커질수록 보정 계수가 자, 여기 파샬플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보정 계수가 커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크죠. 근데 이게 그림 8.3-10 이게 8.3-11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래프가 나오면 얼거나 떨거나 쫄지 말고 X축이 뭐를 뜻하는지 Y축이 뭐를 뜻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X축은 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CFS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Q양을 뜻해요. Q값을 뜻해요. Q의 단위예요. 뭐냐면 cubic feet per sec. 큐빅이 뭐예요? 삼승이라는 뜻이죠. 큐브 3승. 자, 2승은 뭐라고 그래요? 스퀘어라고 그러죠? 자, 요 피트의 3승의 퍼섹이니까 그래프를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요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요렇게 가다가 직선으로 쭉 뻗어가죠. 여기 그림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더 있는 게 요 그림이에요. 직선으로 쭉 가겠죠. 그 다음 X축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류의 수두 HA 값 알죠? HA 수두값, 상류의 수두값, 여기는 목 부분의 수두값. 자, 그때 이러한 보정 계수를 곱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은 보정 계수 값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단위가 뭐냐 하면 CFS 유량이구나. 그 다음에 Y축은 상류의 수두값을 HA라고 하는데 PT 단위, 길이 단위로 나타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제 회귀분석 내가 어떤 강물이나
아니면 호소에서 수익값을 알면은 유량값을 알아요. 이제 그게 뭐 수학 시간에 보면은 그 이제 뭐 저기 유량곡선 뭐 이런 얘기 쓰는데, 자 y는 유량이고 필요 없어. y는 유량이고 x는 수두값이다. c는 상수고 m도 상수다. 그럼 y는 c 곱하기 x의 m승인데, 우리 이걸 자세히 한번 풀어보면 양변의 로그를 자연로그 값을 취해봅시다. 그러면 ln y는 ln c 플러스 m 곱하기 ln x다. 근데 얘를 작은 y, 소문자 y, 얘를 b, 얘를 m 곱하기 x 값으로 취하는 식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이 식은 1차 식이에요. y는 ax 플러스 b하고 같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식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종속 변수고 얘는 독립 변수야. 그리고 b하고 m은 상수야. 근데 p하고 m을 구해야 돼. 어떻게? 최소 자승법으로 구한다. 최소 자승법은 뭐야? 최소 자승법은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가능한 한 최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 오차를 최소화한다는 말은 정확한 값, 그죠? 혹은 측정값의 평균값에서 모든 자료의 오차의 제곱, 그러니까 그게 그보다 작든 크든 간에 거기에 절대값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이에요. 근데 엑셀 그래프로 그리면은 x와 y의 관계를 그래프로 플롯을 한 다음에 그려놓은 다음에 추세선이라는 걸 딱 구해낼 수 있어요. 그 추세선 기능이 있어요. 자, 그때 그 추세선 기능에서 아까 앞에 식에서 내가 뭐 구한다고 그랬어요? b나 m을 구한다고 그랬어. 그럼 b는 뭐야? 얘는 y축과 만나는 절점. m은 뭐예요? 이 1차식의 그래프의 기울기. 그죠? 자, 그렇게 되면 m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는 나 그래. 요거 뭐 하라는 기호인지 알죠? 서메이션 다 더해라. 그죠? n은 뭐예요? 데이터의 개수. 그럼 x는 값이 뭐야? x가 가르쳐줬잖아. 뭐라고? 수두값을 로그 취한값. 그럼 그 스몰 y 요거 저기 소문자 y는 뭐야? 이거는 유량을 자연로그 취한값. 그럼 나는 n도 알고 x도 알고 y도 알고. 그러면 요 값들 그대로 집어넣으면 n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y는 b 플러스 m 곱하기 x의 값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풀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제 8.1 보면 Q값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H값 쭉 나와 있죠. Q값을 내가 뭐라 그래서? 요거 대문자 Y. 그러면 요거 무슨 대문자 X. 나는 M하고 그 다음에 B값만 구하면 돼. 자, 요거를 자연로그 값 취하고 요거를 자연로그 값 취하면 식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식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제곱했는 값 XY 값. 그럼 요거 옆으로 뭐 구할 수 있어? 야, 제곱했는 값 어디 있어? 제곱했는 값 XY 값 다 집어넣으면 M하고 X를 구할 수 있어. 요 두 식을 엑셀로 집어넣어서 그래프를 그려서 추세선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걔를 구해봤을 때 두 개의 회기식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대에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조작하는 건 나보다 100배 1000배는 잘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분석할 때 추세선을 그리고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손에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컴퓨터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요 예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계산기를 가지고 아니면은 엑셀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기는 자, 이제 9장의 지하수 흐름. 자, 우리 지하수 흐름에 대해서 조금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하수 흐름부터는 제가 만든 이제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9장 지하수 흐름. 이게 토질역학 토질에 있는 그 강국수학 쪽 파트, 그러니까 포화되고 비포화되고, 그러니까 물이 포화되고 포화되지 않은 파트랑 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현수대 점토가 이만큼 쌓여져 있고, 그 다음에 모관수대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물도 비포화된 상태가 있고, 여기는 포화된.
완전히 포화된. 그래서 제가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선을 몇 개 그어놓으면 여기가 워터 테이블 수면이 되는 거죠. 수면. 자, 지하수란 지표하, 지표 밑으로 지중해 저류되어 있는 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표면으로부터 침투된 물과 들어간 물이 침루된 물. 지표면을 뚫고 들어갈 때는 우리는 침투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대로부터 수대로 들어갈 때는 침루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보시면 포화라는 말은 포자가 가득 찰 포자예요. 가득 차다. 뭐 여러분들 밥 많이 먹었을 때 포시겠다. 더 이상 들어갈 구멍이 없다. 포시겠다는 말 쓰죠. 그 포화대 포자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비포화대라고 합니다. 자, 이때 보면은 이쪽에 더 이상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불투수 안반이라는 말은 안반 나올 때까지 우리 뭐 파일 같은 걸 박을 때 여기는 더 이상 물에 어떤 유동이 없을 때를 뭐 물질에 대한 특히 물에 대한 유동이 없을 때를 불투수 물이 들어갈 수 없으면 안반층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물이 없는 있을 수 있어요. 불투수 안반층으로 들어갈 때를 피압 대수층이라고 해서 그때 이때를 뭐냐면 하이트라고 해요. 하이트. 그게 뭐냐면 피압 대수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 토질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물이 공급사에 가득 메우고 있을 때를 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B라는 말, unsaturated zone이라고 얘기를 해요. 는 지하수면 위에 지역으로 아까 봤죠. 지하수면 이쪽, 지하수면이 있는 이쪽은 포화되라고 그러고 이 위쪽은 비포화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지 않고 공기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토양 수대로부터 지하 수면까지를 포함을 한다. 그림으로 대충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지하 수면은 포화대와 비포화대를 구분하는 경계로 포화대까지 관정을 설치했을 때 물이 올라올 수 있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물을 파면 물이 여기까지 갔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물을 밖으로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우물을 팠을 때 두레박 혹은 모터, 신전 모터를 가지고 물을 끌어올리죠. 두레박을 이렇게 박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갑을 박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흑착수 그 토양을 이렇게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입자들이 만들어지죠. 뭐 어떤 거는 거친 입자들, 자갈 같은 거 나오기도 하고, 혹은 그 찰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토 같은 경우는 아주 세밀한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흑착수는 토양 입자 표면에 붙어 남아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자,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하부 토양으로 이동하는 물을 얘기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에서 조금 중요한 정의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거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당구장 표시를 집어넣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토양에, 내가 또 토양을 가지고 있는데 토양에 그때 이제 물을 막 집어넣으면 토양에 물이 이제 저류될 거 아니에요. 그 저류의 양은 지하층의 공급, 액체의 종류, 인접한 지하 토양 및 지하 수면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공급적 공급. 자, 지하수의 흐름은 여러 인자에 따라 영향을 위에처럼 받는데 그 중에서 공급의 간격, 공급률이라고 해요. 이제 바로 뒷장에 보면 에타라는 값으로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는지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항, 투수성, 이제 퍼메어빌리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를 봅시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중요한 거예요. 공급률. 공급률은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스스로 에타라고 읽어요. 에타. n하고 비슷하죠? 에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에타. 토양 속에 있는 공극의 백분율로 공극의 총 부피를 토양의 총 부피로 나눈다. 자,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때 V는 볼륨의 앞자리야. 볼륨 뜻이 뭐예요? 부피란 뜻이죠. T는 토탈이야. 토탈 볼륨. 보이드 볼륨. 보이드는 공급 비어 있다는 거죠. 보이드 볼륨. 이걸 에타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요거는 매트리얼이라고 합시다. 매트리얼. 뭐 매스라는 말도 쓰고 메라라는 말도 쓰고 매트리얼이라는 말도 쓰는데 VM은 토양만의 부피, 토양 알갱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피예요. 그러면 토탈 볼륨에서 VM을 빼면 VV가 나온다. 보이드 볼륨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토양만의 부피는 건조 토양의 무게를 비중으로 합니다. 건조 토양 어떻게 재요? 그리고 수료 시간에 나왔나? 흙을 기존에 그 무게를 알고 있는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105도 되는 로에다가
2시간 동안 건조시킨 다음에 다시 부피를, 무게를 재요. 그죠? 그때 무게가 바로 건조 토양의 무게예요. 그죠? 다음에 토양 내 공극의 일부는 물로 채워지게 되죠. 공극 내에 있는 물의 총 부피를 VW라고 한다. 공극 내에 있는 물의 총 부피를 VW라고 한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워터야. 부피는 V, 볼륨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양의 총 부피로 나누는 것을 토양 함수비라고 하고 이걸 세타라고 있습니다. 세타라고 이거예요. 자, 에타도 알고 이제 세타도 알아요. 자, 넘어가 보면 토양은 경작지의 토양, 점토, 실트, 세린모래, 중간모래, 조림모래, 자갈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예상외로 점차 공격이 되게 크죠. 왜냐하면 큰 바위와 큰 바위가 만들어내는 공극이 클 것 같은데 바위 자체는 공극이 없기 때문에 점토는 그냥 입자들이 많이 있겠죠.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공극이 크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세타 값은 아까 뭐라 했어? 토양 함수비라고 했죠. 토양 함수비는 전체 볼륨분의 물, 워터가 차지하는 부피를 얘기한다. 토양 함수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에타와 사이에 있다. 자, 포화 상태일 때는 토양 함수비와 공극이 같아지게 된다.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 그 공극을 전부 다 물로 채우면 그게 세츄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포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극이 100% 물로 채워져 있다 그러면 토양 함수비와 그 다음에 공극률이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하나 배우실 겁니다. 토양의 공극을 통해 물이 이동하려는 그런 율이 여기서 속도야, 속도는 이러한 자으로 표현이 된다. 토양의 투수능과 물리적인 특성, 입자의 크기나 밀도 공격에 관한 관계를 맺기 위한 유용한 경험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투수능은 나는 뭔지 몰라. 투수능. 근데 단위가 뭐냐면 L 제곱이야. 투수능은 면적으로 나타나겠죠. C 곱하기 D의 제곱이다. C는 상수고, 자 D가 뭐냐 하면 diameter of particle. 입자의 평균 입경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길이의 제곱이고 얘는 상수니까 얘 투수능의 단위가 면적까지도 나타나겠네라는 걸 여러분이 대충 아시겠죠. C는 형상 계수이기 때문에 얘는 상수야. 근데 이 투수능을 분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의 단위 중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점선 계수가 아니고 점선 계수로 나누게 되면 K 값이라는 투수 계수가 나타납니다. 즉 투수능은 소문자로 표현을 하고 투수 계수는 대문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투수능은 소문자로 표시를 하고 단위가 면적의 단위고 투수 계수는 여기 보시면 속도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물의 단위 중량 단위가 있을 테고 단위를 적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한 컨셉을 하나 얘기를 할 텐데, 지중해 2개의 압력계 피에조 메타라는 말은 우물 2개 뚫었어요. 그리고 이 압력계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L이라고 해요. length 단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이때 V는 유속이에요. velocity 이때는 V. 그 다음에 K는 투수계수예요. 이것도 뭐라고 나타냈죠? 투수계수? 이거 속도 단위다. 자, L은 압력계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L은 압력계 사이의 거리. 자,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죠? 지하수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Z1 플러스 H1, Z2 플러스 H2를 이제 요걸 라지 H1, 그러면 라지 H2, 그 다음에 Z는 위치 수도. 그렇게 하시다가 보면 다시가 법칙을 하나 만들어야 했는데, 다시가 참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다시가 뉴턴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뉴턴보다 미분방정식을 잘 풀지 못했지만 나름 천재였어요. 근데 얘는 지가 천재인 거야. 자, V는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요? 투수는 아니죠. 투수 계수 곱하기
자, 여기에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수두값에서 여기까지 수두값을 빼. 아, 이 피해점 밑에 꽂혀져 있는데 여기에 수두값, 거기 수두값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빼. 그리고 피해점 밑에 사이의 거리를 1로 나눠버리면 요거는 내가 델타는 무슨 표시라고 그랬죠? 델타. 아, 차이의 표시이다. 차이의 표시이다. 그러면 V 볼륨 아니죠? 자,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평균 속도는 투수계수 곱하기 L분의 델타 H 값이다. 아,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다시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다시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자 보시면 투수계를 이용을 하는데 정합수두하고 감소수두계를 사용해서 투수계수를 알아내요. 즉 나는 얘도 알고 얘도 아니 요 값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에 물이 부족해서 나는 우물을 파고 싶어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막무가내 파나요? 안 그렇죠. 표준가림 시험으로 결함되지 않은 시료를 다 뽑아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물을 함유할 수 있는지 투수계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실험을 해서 그걸 설계서에 담아서 우리 총장님이나 아니면 시설과에 제출을 해야지 그분이 빵빵빵 야 우물 파자 뭐 이렇게 등록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먼저 한번 해봐야 되죠. 그 실험을 해서 투수계수를 구할 때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합수두계 그 다음에 감소수두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얘는 입부부와 출구부 사이의 정합수두를 유지하는 건 뭐냐면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죠. 얘는 물을 공급을 해요. 얘는 물을 한번 집어넣고 얘가 물이 빠지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차이점을 대충은 아시겠죠? 얘는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일정량을 공급을 해. 그래서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의 이 H값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요. 얘는 물을 한번 집어넣고 얘가 떨어지는 속도를 내가 초시계를 가지고 재요. 쭉쭉 재요. 그래서 입구부와 출구부의 정합수도를 유지하는 정합수두계와 혹은 감소수두계를 사용을 하는데 큰 공사에서는 얘를 사용을 하고 작은 공사에서는 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정합수두계하고 감소수두계를 통해 가지고 Q 값을 K 값을 찾아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